지금부터 제1회 청소년 공학 토론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행사 진행을 맡은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 토론대회는 이공계 중심의 아카데미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공학 도서를 또 진흥시키기 위해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과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공학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승전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준결승전을 통과한 인천 하늘고등학교 심유연, 김동혁 학생들이 찬성 측으로 또 같은 학교 김민준, 장재 학생이 반대 측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현직 국어 선생님 두 분을 진행과 타임키퍼로 모셨습니다. 이동현 선생님과 김세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정규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차조사 토론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토론 형식입니다. 이 토론의 특징은 법정에서 하는 것과 같은 교차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예의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인신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흥분하셔도 안 되고 모든 건 냉정하게 심판관님께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거북선 구조 논쟁에 관한 시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2층 구조가 타당하다입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거북선이 2층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복원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배의 복원력이란 쉽게 말해 배가 기울어졌을 때 배가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복원력을 구하는 공식은 무게중심과 메타센터와의 거리를 의미하는 gm, 배가 기울어진 각도의 사인값, 그리고 배의 배수량의 고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선 중기와 비변사 등록 등에 따르면 거북선의 길이와 폭, 높이가 명시되어 있고 승선한 수군과 화포들의 배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북선의 층수와 관계없이 배의 배수량은 고정값이고 사인 세타의 값은 2층 거북선과 3층 거북선이 같은 기울기로 기울었을 때의 초기 복원력을 구해야 하므로 2층 거북선의 사인 세타 값과 3층 거북선의 사인 세타 값이 같다고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GM의 값, 즉 무게중심의 높이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이 저희 팀에서 2층 거북선과 3층 거북선의 내부 구조의 단면을 모델링하여 무게중심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초록색 점은 화포, 보라색 점은 수군, 검정색 점은 저층의 하중, 빨간색 점은 배 자체의 무게중심, 그리고 노란색 점이 이 모든 요소들을 합산한 최종적인 무게중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은 평균 키가 152.7cm였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표준 체중 45.6kg을 수군 한 명의 체중으로 설정한 뒤 3층 거북선을 기준으로 사부, 포수, 화포장 등의 전투원 46명은 3층, 격군 80명과 무상, 타공, 요수, 정수 등의 사공들 8명을 2층, 선직 2명과 격군 교대 인원 10명을 저층에 배치하고 인체의 무게중심이 키의 58% 부근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을 계산하였습니다. 화포는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 모두 유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어 각각의 길이와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순신이 직접 작성한 당포회전 장계와 그의 조카인 이분이 작성한 행록 등의 여러 신빙성 있는 사료들을 통해 각 화포의 위치 또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료들의 내용과 화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화포의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공식을 유도했고 포열의 높이를 h, 화포의 발사각을 세타, 화포의 길이를 l로 두었을 때 화포의 무게중심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2h-l sin 세타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공식을 토대로 포열은 방패판의 중앙에 위치하고 화포의 발사각은 최대 발사각인 45도라고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가 그림에서 봤던 초록색 점들입니다. 배의 무게는 거북선보다 높이가 1.5배가량 높은 판옥선의 무게가 151톤이고 배 윗부분에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더 두껍고 질량이 큰 판자를 썼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계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층 거북선의 무게중심은 바닥으로부터 271cm 위에 위치하고 3층 거북선은 바닥으로부터 387cm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료는 선조실록 82권에 실린 글로 선조가 그 당시 거북선 제작에 참여한 남이공과 나눈 대화의 일부인데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해석해보면 남이공의 아래 길을 전선은 가볍고 빠른 것이 상책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북선을 3층으로 제작하게 된다면 무게중심의 위치가 2층일 때보다 높아지므로 돌격선의 역할을 수행했던 거북선이 급선회를 할 시 배가 전복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동성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거북선을 제작한 남이공의 말대로 거북선을 가볍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북선을 2층으로 설계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경기 수영 중기에 기록된 중장판의 개수입니다. 경기도에 있던 수군 절도사령에서 작성한 경기 수영 중기에는 거북선의 내부 장비와 장착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수영 중기에는 거북선의 내부에 사용된 목재의 개수에 대한 설명 또한 존재합니다. 경기 수영 중기는 거북선의 내부 구조를 하장 마루판, 중장판, 그리고 상장 부루판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때 상장 부루판은 하장 마루판과는 다르게 마루판이란 용어 대신 덮을 부자를 사용한 부루판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상장 부루판은 개판을 지칭한다는 것에는 반대측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북선이 3층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상장 부루판은 개판, 중장판은 3층의 상가판, 하장 마루판은 2층의 주가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장 부루판에 사용된 목재의 수는 167립, 하장 마루판에 사용된 목재의 수는 267립이었던 것에 비해 중장판에 사용된 목재의 수는 6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수로 따졌을 때 2층의 주가판이었던 하장 마루판보다 44배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중장판과 하장 마루판의 판자 한 개의 면적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 3층에서 활동했을 사부 14명, 화포장 8명, 포수 24명과 천자총통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총통 2대, 현자총통 1대, 그리고 황자총통 12대를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입니다. 그럼 판자 하나의 크기가 하장 마루판보다 훨씬 클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전다 능력 분산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실제로 전다 능력의 분산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물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재질, 같은 면적, 같은 두께의 스티로폼판 2개를 준비한 다음 스티로폼판 1개는 원상태로 두고 나머지 1개는 44조각으로 자른 다음 조립식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그 후 스티로폼판에 100g씩 무게를 올려 각각 최대 몇 킬로그램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관찰하였는데 44조각으로 잘라 이어붙인 스티로폼판은 3.5kg까지 버티는 데 성공했지만 그에 비해 자르지 않은 스티로폼판은 2.3kg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험을 통해 같은 면적의 판이라도 그것을 잘라 이어붙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층에 존재했을 발사물들과 기타 장비들의 무게들을 제외하고 전투원과 화포의 무게들만 구해봐도 3층의 총 하중은 약 2.5톤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 6개로 2층과 비슷한 면적을 내어 2.5톤 이상의 무게를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기 수영 중기에 기록된 중장판은 하장 마루판과 같이 하나의 층이 아니라 그저 2층 내부에 존재했을 선반과 같은 무언가로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마지막은 일본의 안택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보고 계시는 오른쪽 그림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지휘관급의 기함으로 사용했던 아타케부네라고도 불리는 안택선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조선시대 선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안택선은 일본의 전함 중 가장 큰 배였으며 2층의 구조로 지어졌고 이충무 공전서에 기록된 거북선보다 조금 더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함은 여객선이나 화물선과 달리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전투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 층의 높이를 지나치게 높게 설계하는 비효율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택선의 한 층과 거북선의 한 층의 높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북선이 3층으로 만들어졌다면 2층 구조였던 안택선보다 작았다는 사실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거북선은 2층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찬성증 첫 번째 토론자 임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건력 문제에 대해서 임론때 말씀해 주셨는데 수군 평균의 신장을 152.7cm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이 161.1cm였다는 점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렇다면 152.7cm라고 하신 것은 비변사 등록상의 기록 때문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도 대형화기를 썼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3층에서는 침자 총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각각의 수군의 어떤 인체 무게 중심을 발끝에서부터 58%의 위치라고 잡으신 다음 그런 수군들의 전체적인 무게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수군이 전투 상황에서 움직일 때 무게 중심 위치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수군의 평균적인 무게 중심을 구한 것은 의미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보건력 문제에서 언급하시면서 3층 구조일 경우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급선회 시 전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급선회를 할 때 전복되지 않는 한계 속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면서 지금 주장하신 겁니까? 하지만 그 무게 중심의 차이에 자세한 내용은 이따 반론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게중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급선회 시 전복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2층과 3층의 보건력을 정량적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네, 계산했습니다. 이따 반론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수영 중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경기 수영 중계는 작성연대가 1860년대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주실록을 보더라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의 원형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267립과 같은 기록이 있었는데 립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한 피스를 의미합니다. 립이 개수라고 이해하신 겁니까? 네, 립은 목재의 부피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모두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확인한 논문에 따르면 이 립을 한 피스로 해석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따 반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택선과의 크기 비교해서 2층짜리 안택선이 거북선보다 컸다고 하셨는데 안택선은 지휘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휘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야 확보입니다.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2층이더라도 3층이 돌격 전함이 거북선보다 더 높게 지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암택선에 장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임진왜란 후기에 일본의 주력선이었던 2층짜리 새끼분해가 3층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북선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면서 2층이 3층보다 크다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니요. 새끼분해는 3층이 아닙니다. 새끼분은 2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희는 거북선 2층이라고 주장하는 2층이라고 겁니다.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판옥선보다 안택선이 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럼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2층 구조이다 라는 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보건력 문제의 해결입니다. 보건력 문제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거북선 선체의 높이가 6m라 기록되어 있으며 해군사관학교나 사이언스타임스 칼럼 등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거북선의 배수량이 130톤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건력에 대해 논하기 전에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심입니다. 부심은 물속에 잠겨있는 배의 부피의 중심으로 부력의 작용점입니다. 다음으로 메타센터는 배가 기울어지기 전에 부심의 작용선과 기울어진 후의 작용선의 교점입니다. 보건정은 배의 중심에서 기울어진 후에 부심의 작용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보건각은 보건정이 0이 되는 각, 즉 GM값이 0이 되는 각으로 보건력 소실각이라고도 합니다. 보건력의 크기는 무게중심과 메타센터 사이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보건력은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그렇다면 3층 구조의 거북선이 2층 구조의 거북선보다 무게중심이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보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거북선 선체의 높이가 기록되어 있으며 해군사관학교나 사이언스타임스 칼럼 등에서 거북선의 배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와 무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와 무게로 인한 무게중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높이와 무게 이외에 2층 구조의 거북선과 3층 구조의 거북선의 무게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거북선 내부에 승선하는 인원 수나 화포의 수 등이 있는데 이 또한 사료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층 구조 거북선과 3층 구조 거북선의 무게 중심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층 구조의 거북선의 보건력을 구해보겠습니다. 보건력은 GM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배수량의 변화량입니다. 여기서 GM값은 무게중심과 메타센터 사이의 거리를 뜻하며 배수량은 배가 이동함으로써 밀어내는 물의 무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수량은 거북선 선체의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 거북선은 2층 구조가 3층 구조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화포나 병사가 3층에 비해 많이 승선해 있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거북선의 중심보다 아래에 위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거북선의 중앙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거북선의 복원력은 저희가 구한 거북선의 복원력보다 큽니다. 거북선이 외력을 받을 때 거북선은 서서히 기울어 세타 값이 서서히 커진다는 점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북선이 서서히 기울어 기운 각도가 11.5도가 되었을 때의 복원력의 크기는 4 곱하기 사인 11.5도 곱하기 13만, 즉 103,671N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의 매력이 작용하게 된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왜군의 주력 전술은 백병전입니다. 백병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왜군의 배를 거북선에 붙여 사다리나 갈고리를 걸어 거북선 위로 올라타야 했을 것입니다. 즉 왜군의 배가 거북선에 직접 부딪히는 방식으로 거북선의 외력을 전달했어야 합니다. 당시 새끼분의 배수량은 5.6톤입니다. 뉴턴 제2법칙에 따르면 F는 ma이기 때문에 복원력의 크기 이상으로 힘을 내려면 1초 동안 충돌한다고 가정했을 때 18m/s, 즉 65km/h의 속력으로 충돌해야 합니다. 현재 구축함의 최대 속력이 56km/h이며 현존하는 노를 저어 이동하는 배 중 가장 빠른 배인 카누가 최대 속력이 30km/h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를 저어 이동하는 새끼분해가 현대의 구축함보다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황자총통의 발사 에너지를 구해보았습니다. 흑색 화약의 위력 개수는 TNT 폭탄의 위력 개수의 20분의 11 수준입니다. TNT 37.5g의 폭발력은 156,900줄인데 황자 총통에는 총 112.5g의 화약이 사용되었으므로 황자 총통의 폭발력은 약 258,885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 에너지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빛 에너지 등의 형태로 전환되는데 황자 총통을 발사할 때 열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열 에너지는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량 곱하기 무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황자 총통의 무게는 25kg이고 황자 총통, 즉 청동의 비열은 80줄/kg입니다. 하지만 황자 총통을 발사하였을 때 온도 변화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물의 비열은 청동의 비열의 12.5배인 1000줄/kg입니다. 저희가 실험한 결과 물은 1초에 0.0183도씨만큼 온도가 변했습니다. 이를 청동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8분에 111.2도씨만큼 온도 변화가 생겼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황자총통 발사 시 열 에너지를 계산하면 청동의 비열인 80 곱하기 황자총통의 무게 25 곱하기 온도 변화량 111.2를 계산하여 총 217,952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황자총통을 발사할 때 포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탄환의 무게 0.2533kg 곱하기 500의 제곱을 한 31,662.5줄이 됩니다. 폭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뺀 값만큼이 거북선이 받는 회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양을 계산해 보면 258,885 빼기 괄호 열고 217,952 더하기 31,662.5는 4,822.5줄이 됩니다. 이 회전 운동 에너지가 복원력이 한 1보다 커지면 거북선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한 1을 계산해보면 1은 F 곱하기 S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복원력이 한 1은 103,671 곱하기 이동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북선이 받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복원력이 한 1보다 크기 위해서는 거북선이 이동한 거리가 0.05m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한 복원력의 크기는 거북선이 기운 각도가 11.5도일 때의 복원력입니다. 다시 말해 거북선이 11.5도 기울었다면 힘의 작용점, 즉 포열에서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었을 때 호의 자취가 남게 됩니다. 호의 길이는 R세타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은 거북선의 중심과 힘의 작용점 사이의 거리이므로 사인, 코사인 법칙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3.56m입니다. 또한 중심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1.5도이므로 호도법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0.064 파이가 됩니다. 이를 L은 R세타 공식에 대입하면 L은 3.56 곱하기 0.064, 즉 0.22m가 됩니다. 따라서 복원력이 한 일이 거북선이 받는 회전 운동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거북선이 침몰하지 않습니다. 거북선을 3층 구조로 설계하게 된다면 거북선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복원력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승조원 피해 통계 및 조총 총탄 궤도 문제입니다. 임진년 한 해 동안 조선 수군은 총 4차례 해전을 치렀습니다. 이 4차례 해전에서 거북선 피해 규모를 조사해본 결과 적군의 사상자는 23명인데 반해 사부는 4번째 전투에서 나온 부상자 1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거북선이 3층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3층에 있던 전투원들은 3층에 뚫려있는 포열을 통해 전투하였는데 3층 포열은 2층 포열에 비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포열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총을 이용하여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의 1층 높이는 2.34m로 새끼분의 높이와 같습니다. 배수량을 이용하여 배수 용적을 구한 뒤 바닥면의 평균 면적으로 나누면 거북선이 물에 잠기는 부분의 높이는 0.9m이며 새끼 분해는 0.5m입니다. 새끼 분해와 거북선이 1.5m 떨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거북선의 2층 높이인 1.9m에서 물에 잠기는 부분의 높이 차를 빼면 1.5m가 나오는데 이를 삼각비를 이용하면 조총으로 사격 시 발사 각도는 45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발사각을 45도보다 높여 사격하면 포열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3층 포열의 특성상 조총의 총탄이 3층 포열을 통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3층에 있던 전투원은 2층에 있던 격군에 비해 왜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기 때문에 격군에 비해 피해를 적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첫 번째 입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그 승조원 피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2층에는 전투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2층에는 전투원이 일부 존재했지만 3층에 주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2층의 전투원은 왜 사망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격군이 노를저 이동하였기 때문에 전투원이 있었던 이유는 전투를 진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3층과 역할 교대를 하기 위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론 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그 거북선의 높이가 6m라고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이 무엇을 근거로 6m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충공 전서나 행록 등 여러 가지 문헌을 참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선 중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북선의 높이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미터죠? 14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4자를 미터법으로換算하면 몇 미터죠? 4.34m입니다. 그렇다면 이충호 공문서에 6m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기선 중기에 4.3m라는 것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에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얘기해 드려도 됩니까? 네, 반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의 무게 중심이 거북선의 중앙에 있다고 가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층의 구조를 3층의 구조보다 비대하다고 두었기 때문에 거북선의 정중앙 반론 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에 층이 나뉜다고 해서 무게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층이 나뉜다고 해서 무게 중심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와 무게 등이 사료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의 위치가 네, 변하지 높이와 무게가 고정되어 있어도 층이 바뀐다면 무게 중심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반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자총통의 에너지를 구할 때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계산하셨는데 다른 소리 에너지나 빛 에너지 등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빼고 계산하여도 거북선이 침몰하지 않는다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체조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찬성 측 이번 토론자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두 가지 근거로 거북선은 2층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보건력의 문제입니다. 위의 사진은 황자총통의 사진입니다. 처음으로 보건력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보건력이란 어떠한 물체가 외력을 받았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건력은 해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배가 보건력을 상실하여서 침몰하면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북선은 4가지의 화포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측면에는 황자총통 6문을 배치하였다는 사실은 반대측도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은 한 측면에 6개의 화포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 6개의 화포를 동시에 발사할 때 보건력 문제 여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계산할 때 사용한 가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산 시 포탄이 포신에 있을 때에만 일정한 힘을 받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고 포신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저항을 무시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화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1635년에 저술된 화포식 언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포식 언해에는 임진왜란 시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된 화포라고 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포식 언해에는 황자총통의 길이가 50.4cm, 사용되는 화학은 3량, 필형전 한 발을 발사할 경우 날아가는 거리가 1100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1보는 6자이고 1자는 약 31cm이므로 포탄은 약 2046m를 날아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자유낙하 운동 거리 공식인 G분의 B제곱 사인 2세타에 발사각도 45도로 대입해보면 초속도가 141.65m/s가 나옵니다. 이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해보면
포탄은 포신에서 0.005초 동안 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등가속도 운동을 가정하였으므로 미분값 대신에 0.005초 동안 평균 변화율로 보아도 같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힘을 구해보면 63,741N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의 화포가 동시에 발사되므로 힘의 함량은 382,449N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포탄의 토크를 구해보면 382,449 곱하기 0.52이므로 그 값은 198,873Nm가 됩니다. 이때 사용한 높이 52cm는 저희가 거북선이 판옥선을 기반으로 개조되었다는 사실과 문화재청에서 여러 교수분들의 검수와 과학적, 역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발표한 판옥선 복원 학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거북선을 모델링하여서 얻은 포구와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을 2층 거북선의 복원력이 한 1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에 작용하는 토크는 기울어진 각도가 세타인 경우 배의 복원력은 배의 배수량 곱하기 무게중심에서 메타센터까지의 높이 곱하기 사인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링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임계각은 47.5도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지오지브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여서 0부터 임계각이 47.5도까지 적분하면 그 값이 22만 1,026이 나옵니다. 이는 화포를 사용할 시 발생하는 토크보다 큰 값이므로 2층의 거북선은 그 복원력의 안정성이 입증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층의 거북선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현재 거북선 논쟁의 경우에는 3층설은 귀선중기의 높이 4.3m에 입각하여서 그 높이가 4.3m임을 주장하는 3층설이 있고 층수에 비례하여서 높이가 증가해 높이가 6m라고 주장하는 3층설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대측은 후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4.3m를 주장하는 거북선의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복원력의 값은 2층 거북선과 굉장히 유사하고 오히려 포탄을 발사할 때는 더욱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큰 하자가 존재하는데요. 3층의 높이가 도합 4.3m라는 점입니다. 이 충무 공전사라는 고문서에는 최저층의 높이가 230cm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한 층이 1m라는 값이 나옵니다. 과연 1m는 152.7cm의 남성에게 복부까지의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공간에 남성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투 효율을 크게 저하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부와 포수는 적을 조준한 채로 집중해서 사격을 해야 했는데 이런 낮은 층고는 아군이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또는 앉아서 사격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거북선의 전투 능력을 굉장히 저하시켰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측에서 주장하시는 6m설입니다. 3층 거북선의 경우에는 복원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2층 거북선을 모델링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3층 거북선에 대해 모델링을 적용해 보았는데 그 경우에는 2층설보다 포탄에 대한 모멘트 팔의 길이가 2배 이상이 되어서 발포에 의한 토크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적인 계산을 얘기해 드리자면 모멘트 팔의 길이가 118cm가 되어서 토크의 값이 45만 1289가 되어서 배의 복원력보다 커지므로 배가 침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거북선이 6m였다면 측면에서 발포는 동시에 2개의 황자 총토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거북선의 살상 능력을 약화시켜 전투 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투 능력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3층설이 아닌 안정적이면서 수월한 전투를 할 수 있는 2층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2층 위 장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중 영조실록에는 거북선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왼쪽 그림은 영조실록 40권에 기술되어 있는 거북선 2층 위 장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전선의 2층 장식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바람을 만나면 제어하기 어렵겠으므로 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장식이 바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장식이 외부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장식이 2층 위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같이 고려해보면 전선의 2층 위는 직접적으로 바람을 받는 뚫려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 때 발행한 속대전에 의하면 전선이 가장 큰 배이므로 거북선은 이보다 작아야 하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거북선이 이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보다 작기 위해서는 거북선도 2층 위가 뚫려있는 구조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북선이 2층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장식이 내부에 있어도 포열 등의 구멍 등을 통해서 바람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가 이상기체라는 가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 기체의 경우 유체의 연속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유체의 연속 방정식에 의하면 유체의 속도는 그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포열의 지름이 약 40cm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포열의 단면적은 20의 제곱 곱하기 파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2층 거북선의 높이가 약 2m에 가로 길이가 18.73m라고 고문서에 나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는 거북선 내부로 들어오면서 그 속도가 0.3%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측의 반론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북선의 2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북선의 보건력 문제 그리고 2층 위 장식 문제를 근거로 하여서 거북선의 2층 구조임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력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 등을 무시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기 저항을 고려하고 계산을 했을 때 탄환의 속도가 42m/s가 나왔는데 찬성 측에서 주장하신 바로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의 값이죠. 141.65m/s가 나왔습니다. 네. 즉 거의 100m/s의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두고 과연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공기 저항을 고려하면 초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반론 때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옆에 측면에서 황자총통을 쐈을 때 함포 6개를 동시에 쐈다고 가정하셨는데 네네. 동시에 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은 없지만 그 거북선의 그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황자총통을 한 발씩 쐈을 때 회전 운동 에너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값으로 말씀 안 드리고 힘의 값으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의 측면은 직선형이 아니라 선형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힘은 스칼라양이 아니고 벡터양입니다. 즉 힘의 값을 더할 때 힘의 값만 고려하시는 안 되고 힘의 방향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단순히 동시에 발사하고 합력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단순 수치만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계산에 모순이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론 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층 위의 장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2층 위의 장식이 바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은 꼭대기에 개판이 덮여져 있던 구조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개판 위에 장식이 존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럼 개판 아래에 존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북선이 2층 구조일 때 2층 위에 장식이 존재하였다고 하셨는데 2층에 개판 위도 아니고 개판 아래도 아니면 도대체 장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론 때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임진을 한 당시 거북선은 2층 구조가 타당하다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승자총통 반동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거북선의 높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거북선의 높이는 6m입니다. 그리고 이 충무공전서의 기록에 따르면 1층의 높이는 2.34m입니다. 그렇다면 포판부터 개판까지의 높이는 3.66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 직접 작성한 행록이라는 책의 기록에 따르면 개판 좌우에 각각 12개씩 포열을 뚫어 그곳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층 구조이든 3층 구조이든 개판상에 포열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곳으로 공격을 가했어야 합니다. 만약 2층 구조였다면 개판상의 포열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2m가 넘는 사다리를 올린 다음 그 위로 올라가서 포사격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자료에 따르면 거북선에서 당시 별 승자총통이라는 핸드캐논류의 개인 화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별 승자총통이 사용했던 화약 양을 보자면 흑색 화약 1량을 한 번 발사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1량은 37.5g에 해당하는 양인데 흑색 화약의 위력 계수가 0.55라는 점에서 이를 계산한다면 한 번 발표시 나오는 에너지 총량이 86,295줄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에너지는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그리고 탄환의 운동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소실된 뒤 남은 에너지가 발사자에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이때 빛에너지와 소리에너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사료가 전무하기에 저희는 이것을 계산해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에너지 손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체가 상온에서 초당 얼마나 온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간단한 실험을 설계해 보았는데 승자 총통의 재질이 청동이었다는 점에서 차가 나요. 물과 청동의 비열의 비가 1대 0.08이어서 물을 이용해서 상온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빠르기를 알게 된다면 비례식을 작성하여 청동의 경우도 알 수 있다고 저희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할 때 증류수 86.6g, 100g, 200g인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값을 냈더니 물의 경우 1초당 약 0.0185도씨씩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비례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 청동의 경우 1초당 약 0.2317도씩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Q는 CMT라는 공식을 이용한다면 열에너지 손실량이 총 53,642줄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열에너지 손실량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제 탄환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별 승자 총통을 한번 발사할 때 탄환은 15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때 탄환 하나당 반지름이 8mm였고 철의 밀도가 7.784g 세제곱센티미터였다는 점에서 탄환 15개 전체 질량의 합이 0.2533kg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흑색 화약의 위력이 현대의 무연 화약의 위력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총알의 속력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탄환의 속력을 가정하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500m/s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탄환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해 본다면 31,662.5줄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86,295줄에서 열에너지와 그리고 탄환의 운동에너지를 모두 뺀다면 990.5줄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별 승자 총통을 발사한 발사자에게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에너지가 그 발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발사자의 신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시 15에서 19세기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이 161.1cm였고 그때 조선 수군의 BMI 값이 정상 범주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의 몸무게가 59kg이었다면 BMI 지수가 22.73으로 정상 범주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를 59kg이라고 추정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운동에너지 공식을 활용하여 발사자가 받는 발사자의 속도를 계산해 본 결과 5.74m/s가 나옵니다. 이를 이용해서 각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각속도는 V분의 R이므로 3.56rpm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발사자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관성 모멘트를 사람의 형체를 이용해서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사람을 원기둥이라는 형태로 단순화시켜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3분의 1 mL제곱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했더니 50.98kg 제곱미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계산했던 값들을 이용해서 발사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323.05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에너지를 사람의 코어 힘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코어 힘이 254.771N이라는 힘이 나와야 됩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별 승자 총통의 발사자는 사다리 위에서 사격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코어 힘이 나올 수 없으니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사다리 아래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사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돼서 반복된다면 조선 수군은 이러한 형태의 전투를 운용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층설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두 번째, 면적 문제입니다. 여러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시 거북선에 탑승했던 승조원은 155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전투 상황에서는 격군 교대 인원 10명과 그리고 기타 보조 인원 10명이 1층에 내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투 상황에서는 포판 위에 135명이라는 인원이 남게 됩니다. 이때 포판의 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포판의 현측이 곡선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측을 포물선으로 가정했습니다. 현측 함수를 저희가 간단하게 구해보았는데 y는 마이너스 8100분의 31, x 마이너스 45의 제곱 플러스 15라는 함수를 얻게 되었고 이를 정적분하여 포판의 면적을 구했더니 약 66평에 해당한다는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판 위에는 선장실 하나와 그리고 장교실 하나 그리고 16개의 노구멍이 존재했으나 이 면적들을 구할 수 있는 사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제하지 못한 값이 66평이라는 점에서 실제 사용 가능했던 포판의 면적은 66평보다 훨씬 협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 시에 이 135명의 인원이 모두 가장자리로 밀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포판 위의 밀집 면적은 현측과 선수, 선미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현측 밀집 면적은 화포를 고정하는 동차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했고 선수와 선미의 경우 배치된 화포의 발사준비 구역을 이용해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측과 선수, 선미의 밀집 면적의 총합은 24.91평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때 화포 배치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당시 2층에 배치되었던 화포는 선수의 천자총통 2문 그리고 현측에 황자총통 총 12문
그리고 선미에 현자총통 한 문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때 천자총통, 황자총통, 현자총통의 발사준비 구역은 각각 천자총통의 경우 2.79평, 현자총통의 경우 0.73평, 황자총통의 경우 0.55평입니다. 2층에 배치된 화포의 모든 발사준비 구역을 모두 합했을 때는 12.91평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앞서 구했던 24.91평에서 12.91평을 제한한다면 12평이 남게 됩니다. 이는 실제 밀집 면적 중에서 병사를 직접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면적이므로 이때 인구 밀도를 구해본다면 3.4명 per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즉 1제곱미터당 3.4명의 인원이 배치되었어야 되고 이는 가만히 서 있을 때의 기준이므로 전투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전투원들이 움직인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구 밀도는 제곱미터당 4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전투 수행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북선이 가졌던 뛰어난 전투 능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수군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좁은 공간에 밀집되게 거북선을 설계했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3층으로 설계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근거로 거북선은 2층 구조였을 수 없고 3층 구조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토론 논제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에너지를 구하실 때 소리랑 빛 에너지를 제외하셨다고 하셨는데 소리랑 빛 에너지가 실제로는 더해지기 때문에 이보다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어떤 게 커진다고 하시는지. 열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만 계산하여서 합하셨는데 네.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화포가 폭발할 때 에너지를 이미 구한 다음에 거기서 제하는 방식으로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동에 식는 비율을 구하셨는데 이때 청동이 완전한 청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동이라고 승자총통을 만들 때 재질이 청동이라는 자료밖에 없어서 청동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청동만 사용하면은 청동이 무르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청동이 무르다는 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청동으로만 발사해도 그 자체가 구조가 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발이 발사된다고 하셨고 이 작은 포탄들이 철로 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철로 제작되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 탄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나 철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철이라고 가정하고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서 탑승한 400여 명의 평균 신장을 구했을 때 152.7cm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셨는데도 161.1cm라고 계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론 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회전할 때 3분의 1 ml 제곱이라는 관성 모멘트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가정하신 겁니까? 발 부분을 회전축으로 뒀을 때 알겠습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배 면적을 구하실 때 포물선으로 가정하셨는데 그 배는 선미 부분에 공률이 높아서 앞부분에는 면적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측면에는 공률이 낮아서 거의 일자 형태의 구조를 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포물선으로 측정했을 때는 그거보다 면적이 훨씬 더 작게 나온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반론 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층 바닥과 3층절을 주장하실 때 2층 바닥과 3층 바닥의 갑판의 두께가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갑판의 두께에 대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게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떻게라도 가정하지 않으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3층 부분은 높이가 얼마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3층의 경우 약 176cm 정도로 가정했습니다. 그럼 화포를 다시 발사할 때까지 화포의 재장전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자총통의 경우 약 10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총통의 경우 천자총통보다 더 작기 때문에 더 적게 걸릴 것입니다. 그럼 10분 동안 천자총통의 준비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잠깐 전체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 포함해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반론에 앞서 교차조사 때 받았던 질문 먼저 답변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공 전소와 개선 중기의 높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이는 멍해와 현란을 연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충공 전소의 통제형 거북선은 걸침턱 방식으로 멍해와 현란을 이었고 그에 반대로 개선 중기에는
장부 맞춤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높이 차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무공 전서의 통지형 거북선에는 옛 충무의 제도를 대부분 계승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입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선체의 높이와 무게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무게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승선하는 인원 수나 배치 혹은 화포의 수인데 이 또한 사료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층 구조 거북선과 3층 구조 거북선 모두 무게 중심을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황자총통을 6개를 동시에 쐈을 때 힘의 합력이 보건력보다 크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론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본 결과 힘의 크기를 단순 스칼라량으로 가정한 채 단순히 숫자를 더한 것 뿐이지 벡터량을 고려하지 않고 즉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였다는 점, 모순이 있다는 점 짚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황자총통 6개를 동시에 쐈다는 기록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기록조차 없다고 답변하셨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황자총통에서 나가는 탄환의 사거리가 2046m의 사거리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백제 군사 박물관에 따르면 황자총통의 사거리는 1.3km였습니다. 1.3km로 사거리를 1.3km로 두고 다시 계산한다면 초계 속도가 약 100m/s가 나온다는 점, 즉 찬성 측에서 계산에 오차가 있었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거북선이 침몰되기 위해서는 한계 각이 47.5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47.5도라는 각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45도라는 각도를 반드시 거쳐야만 47.5도의 각도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북선이 뒤운 각도가 45도일 때 보건력을 계산해 본 결과 2.1 곱하기 사인 45 곱하기 13만을 하면 20만 2232N이 나오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주장한 약 19만 N의 값보다 보건력의 값이 더 크게 되어 거북선이 이때 침몰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이 구한 보건력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층 위에 장식에 대해 언급해 주시면서 전선의 2층 위에는 장식이 있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영조실록에는 전선과 귀선을 분명히 분리하여 기록하였는데 이때 전선을 귀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선은 판옥선일 것이며 귀선이 거북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전선을 거북선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조차서 때 질문을 드렸을 때 2층 위에 장식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느냐, 개판 위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개판 아래에 위치하느냐 여쭤봤을 때 개판 위에도 위치하지 않고 개판 아래에도 위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 주장하듯이 거북선이 2층 구조라면 2층 위에 즉 개판 위나 개판 아래에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2층 위에 장식이 존재했다는 것은 찬성 측의 주장과 괴리가 있다는 것 또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황자총통을 한 번 발사할 때 그 흑색 팔락의 위력 계수가 0.55이기 때문에 황자총통 한 번을 발사할 때 25만 8,885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그리고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함으로 배제하고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선이 받는 회전 에너지가 약 4,400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황자총통을 작용점을 하나로 하여 4개까지 발사했을 때 거북선의 보건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론에서는 수기 시간 3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찬성팀과 반대팀 3분 수기 시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혹시 찬성팀에선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할 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이충무공 전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거북선의 높이가 6m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찬성 측에서도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규선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았고, 이뿐만 아니라 이충무공 전서에 대한 내용 또한 읽어보았지만, 이충무공 전서에는 그 거북선의 높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또한 이 6m라는 수치를 이충무공전서에서 확인했다는 내용 또한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이충무공전서를 바탕으로 거북선의 높이가 6m라고 주장했던 것은 거짓입니다. 그 다음으로 개판 위의 포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반대 측에서 사용하신 그 개판 위의 포열의 근거는 이충무공 전서에 기록된 통지형 거북선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이충무공 전서는 179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이 1592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충무공 전서의 거북선은 용의 머리에서 연기를 뿜었지만 그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에는 당포해전 장기의 내용에 따르면 연기가 아닌 화포를 쏘았습니다. 또한 이충무공 전서에 기록된 통지형 거북선의 포열의 개수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포열의 개수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이뿐만 아니라 이충무공 종가의 규선도에는 아예 머리가 없는 거북선도 있고, 다른 모델에는 장대가 있는 거북선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거북선에는 매우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반대 측에서 통지형 거북선의 그림에 개판 위에 포열이 존재했다 해서 이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에도 개판 위에 포열이 있었을 거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밀도 얘기를 하시면서 벽군들과 포군들이 가장자리 밀집했을 때 그 인구 밀도를 구하셨는데, 우선 그 격군들이 방패 측에 위치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격군들이 사용한 노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저희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격군들이 가장자리에 밀집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별 승자 총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단순히 그 총알의 이름이 철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 철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셨는데, 조선시대 당시에는 철만 철이었던 것이 아니고 구리도 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환이라고 해서 이 철환이 순수 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것을 철이라고 가정한 상태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금 반론에서 무게 중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변수 요인이 승선하는 수군의 인원수와 화포의 수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같은 수의 사람이 타더라도 이 사람들이 몇 층에 타느냐, 즉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타느냐에 따라서 무게 중심의 위치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6개의 황자총통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6개는 그 한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값을 계산한 거고, 아까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북선을 6m의 3층 모델로 설계하게 된다면 6개가 아니라 단 3개만 쏘아도 배는 전복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승조원의 피해에 대한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론하실 때 승조원 중 격군만 23명이 죽었고 나머지 사상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교차 조사를 할 때 반대 측에서는 2층에도 격군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원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격군들은 노만 적으면 되지만 그 전투원들은 포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승조원 중 격군만 23명이 죽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 이 거북선이 3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는데요. 제한 시간은 5분인데 마지막으로 수기 시간을 3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이번 토론자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교차조사 때 질문하셨던 것부터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선수 부분에 포판의 폭의 최대 지점이 선수 부분에 가깝게 존재하는데 이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만약에 선수 부분에 더 가깝게 폭의 최대 지점이 위치하게 된다면 공률이 서로 다른 두 함수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 지점을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 두 다른 공률을 가진 함수의 평균적인 공률을 가진 하나의 포물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포물선은 정적분한 값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두 공률을 가진 두 함수를 정적분한 값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저희는 이렇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론하겠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교차 조사하실 때 제가 오류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는 승정원 일기에서 거북선 탑승자 408명의 평균 키가 152.7cm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의 탑승자가 408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료의 기록과도 상충됩니다. 또한 이 408명의 키가 152.7cm라는 것은 비변사 등록의 기록이고 이때 수군의 키도 아니고 관병 408명의 키입니다. 찬성 측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이 아직까지 제시한 나머지 자료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립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에 대해서 피스의 개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립은 목재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상대적인 값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아까 교차 조사 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안택선이 판옥선보다 큰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때 안택선은 2층 구조의 배이고 판옥선의 경우 3층 구조의 전함임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찬성 측의 주된 논리는 2층짜리 배가 3층짜리 배보다 큰 것은 모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이 여기서 완벽하게 반박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 이충무공 전서만 이충무공 전서만 참고했다고 하시면서 충무공 전서에는 높이가 다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거북선에 관한 거북선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때 참고한 자료는 일부만 읊어드리자면 화본태압기, 서유견문, 선조수정실록, 태종실록, 이충무공 전서, 행록 등등 더 많은 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형 거북선의 개판에 포열이 뚫려 있다는 이유로 임진왜란 당시에도 개판에 포열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통제형 거북선의 경우 이충무공 전서에서 충무공유의 옛 제도를 대부분 계승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수군으로 참전했던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 작성한 행록이라는 책에서도 거북선의 잔등판 좌우에 각각 12개의 포열을 내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래도 과연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개판에 포열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격분이 가장자리에 밀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시지 않았고 또한 노예 종류가 달라지면은 격분이 위치하는 위치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번 토론 논제에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승자총통의 탄환을 철로 가정한 이유에 대해서 구리도 조선시대엔 철의 일종으로 불렀다고 하셨는데 이때 별승자총통에서 사용하였던 총알의 어떤 재질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가장 스탠다드한 금속인 철로 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 제시해 주신 구리로 발사한다면은 차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량적인 계산이 있다면은 이따 마지막 반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자총통을 3개만 쏴도 전복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황자총통을 하나의 작용점에서 4개를 동시에 발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량적인 계산을 통해 이미 입론과 그리고 교차조사 반론 때 이미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시지 않으시면서 찬성 측에서 계산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원 사상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격분이 많이 사망한 것은 또 다른 외부 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부 요인이 찬성 측에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떠한 외부 요인이길래 전투원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으면서 격군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죽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성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료를 찬성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하여서 주장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주장한 어떤 계산적이나 공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학적이나 물리적인 계산을 통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찬성 측이 맞고 저희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반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반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공기 저항이 존재하면 초속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초속도가 커지는 이유는 공기가 포탄이 비행을 하면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그 마찰로 인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바로 총이 그 적절한 예시입니다. 총의 평균적인 속도는 400에서 500m/s이지만 총이 발사될 때는 900에서 1000m/s의 아주 빠른 속도로 발사됩니다. 이 예시를 보았을 때도 공기 저항이 존재하면 초속도가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위나 아래 어디에도 거북선의 2층위 장식이 어디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입론할 때 거북선이 아니라 전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전선의 2층 위에 그 장식이 있다고 설명드렸고, 전선과 거북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속대전이라는 다른 고문서를 이용하였는데, 반대 측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거북선 위에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잘못된 반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론 때 힘 자체가 스칼라가 아닌 벡터 값이기 때문에 힘 자체를 단순하게 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미 포탄 화포 3개만으로도 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반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립이란 것 자체가 부피에 대한 단위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반대측에서 3층의 부피가 2층의 부피보다 44.5배 정도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층에 대부분의 그 전투 인원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44.5배나 적은 공간에 대부분의 전투 인원들이 과연 탑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30명이 넘는 그 전투 인원들이 탑승할 수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층 백제 박물관에 저장된 기록되어 있는 1375m라는 근거를 설명하시면서 저희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1375m에 대한 계산을 이미 해두었습니다. 1375m를 먼저 날아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라는 공식을 통해서 초속도가 116.081m/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포탄이 포신을 벗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0062337초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힘의 정의인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으로 계산해 보면은 6개의 포탄을 발포할 때 총 가해지는 토크가 256만 6,978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해드리고 반대측에서도 주장하신 20만보다 훨씬 큰 값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통해서도 거북선이 넘어진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격군과 전투원의 사상자가 발생했냐라고 답변에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만약 반대측에서 2층에도 전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만약 2층에도 전투원이 있었다면은 격군과 전투원의 비율로 사망한 사람이 이루어져야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반대측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구조의 배가 왜 더 전복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셨는데요. 저는 3층 구조가 전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층 구조 자체가 전복이 되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물리적인 관성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가 높아지면 아랫부분은 조타수가 방향을 바꾸면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겠지만 윗부분은 그 관성에 의해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높이가 더 높은 3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메타 GM 값이 더 작아지게 만들어서 복원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포를 발포할 때 가열된 이후에 식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때 포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가열되는 것처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포가 발포할 때는 포신과 포구 부분만 가열이 심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산은 오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2층 구조가 타당하다에 관한 시드, 즉 교차조사 공학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는 조선공학을 했지만 우리 조선공학도처럼 전문 용어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전문적인 견해를 많이 주셔가지고 아주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 거북선이 2층 구조였다, 3층 구조였다, 여기서 오늘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거고, 많은 전문가들도 아직도 논쟁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이제 준비를 더 잘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걸 많이 보겠다고 했었고요. 하여튼 오늘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많은 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옥선을 그 위에 철갑을 씌워서 개조해서 거북선으로 만들었다는 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2층 구조가 되는지 3층 구조가 되는지 두 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거북선의 개판이 철강으로 둘러싸인 철갑선이라는 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설이 존재할 뿐이지 이 철갑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일단 제 질문은 이제 그게 판옥선을 위에 뭐 철갑을 씌웠든지 뭘 해서 하면 그게 2층 구조가 되는지 3층 구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만약에 판옥선 위를 철갑으로 덮었다면 그 철갑의 무게가 당연히 나무보다 무거울 것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무게 중심이 높은 3층의 거부선에 그 철갑까지 둘러지게 된다면 더욱 보관력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철갑이 씌워진다면 2층 구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옥선의 경우에 보건력이 그닥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기록을 보면은 한쪽에 현치면 방패판이 부서져서 모든 군사가 한쪽 면으로 이동해 침몰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층에 모든 화포를 배치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판옥선에 이러한 화포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철갑을 덮었다면 3층 구조면은 보건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판옥선 위에 철갑을 둘렀을 때 한 층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3층 구조를 유지했더라면 화포 배치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3층 구조로도 철갑을 덮은 형태의 판옥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만약에 철갑을 둘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몇 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충 두 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니까 판옥선은 한 140톤이고 거북선은 160톤으로 이렇게 추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갑 무게가 한 20톤 정도면 약간 저는 그 판옥선을 그 개조해서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판옥선은 뭐 그렇게 되면 3층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두 팀 토론하는 거 잘 들었고요. 그다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우리 2층 구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누젓는 팀과 그다음에 그 포를 쏘는 팀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포를 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이 매연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막 안에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힘이 들고 그 숨이 차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그런 그 화염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더구나 또 이게 막 위에가 막혀갖고 뭐 터진 구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층 구조에 대해서는 좀 지금 판옥선을 개조해갖고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실상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뭔가 여력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선에다가 조금 덮어서 조금 전투용으로 개조를 한 건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3층을 전쟁을 빨리 나가는 게 급한 것이지 더 완벽한 것을 만드는 게 더 급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면에 대한 그런 어떤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흑색 화약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았는데 흑색 화약을 이제 태우거나 이제 발포할 때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연기가 CO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CO2의 밀도 자체가 공기보다 높아서 저희는 3층 구조를 한다고 해도 내부로 유입되는 그 흑색 화약의 연기는 2층으로 결국에는 가라앉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층과 3층 모두 다 같이 합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아까 경제성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거북선이라는 전함 자체가 임진왜란 시기에 갑자기 만들어진 전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실제로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태종이 지방을 행차하다가 조선 수군이 거북선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관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전부터 이미 거북선이라는 전함 자체는 존재했으나 임진왜란 당시에 어떤 내부 구조를 가진 거북선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토론한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판옥선 위에 이렇게 덮은 것이어서 그 효율성이나 완벽함에 대해서 그다지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투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전함을 만들지 않고 급조된 전함으로만 전투에 나갔다면은 그 전투 상황에서 파손된 거북선 수가 굉장히 많았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해전에서 나갔을 때 거북선은 물론이고 판옥선까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고 기록이 남아있는 점을 보아서는 거북선이 그렇게 안정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배가 절대 아니었고 또 돌격 전함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판옥선에서 개조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측면의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만든 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 너무 잘하셨고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고 제가 원래 그 기자를 오래 하고 했지만 원래 수의사거든요. 수의사고 이제 광우병을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보면서 이제 두 팀의 이제 논의를 보면서 제가 그때 상황을 많이 떠올렸는데 이제 광우병이 과연 프라이온이 원인이냐 아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다를 두고 학회에서 어마어마한 토론이 벌어지거든요. 말이 토론이지 이게 국제 학회인데 거의 영어로는 파이팅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냥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싸웠거든요. UCSF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제 프루시너라는 교수가 있고 이제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의 마누엘리 디스라는 이제 교수가 있는데 이 두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첨예하게 싸우다가 결국 97년도에 이제 프루시너 교수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이 이제 프라이온 이론으로 이제 확립이 되는데 여전히 이 로라 교수는 이 바이러스다 이건 바이러스가 아닌 게 아니다. 이건 바이러스인데 그 종류가 슬로우일 뿐이다. 하고 여전히 이 노벨상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노벨상의 이론을 공격하면서 만약 이 노벨상 이론을 깬다면 이 로라 교수도 예일대 교수도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는 게 이제 0이 아닌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 팀의 토론이 거의 그 석학들의 토론에 가까웠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게 내용이 굉장히 이과적이잖아요. 이게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우리만의 토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스탠리가 받을래, 로라가 받을래라고 노벨상을 줄 때는 이제 생리의학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왜 그러면 스탠리가 받을 수 있었느냐? 스탠리는 3D 단백질 구조를 영상화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화시킨 거죠. 시각화시킨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분자 구조가 아니라 이거를 3D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조금 시각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아 저거는 저렇구나. 복원력이란 게 이를테면 뭐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이 시각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방송 뉴스 같은 경우는 CG를 무조건 단순화하라 그러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시각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어렵고 뭐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일수록 더 단순화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약간 텍스트가 너무 많았다. 영상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루시너랑 이 로라의 그 싸움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이제 기본 전제였거든요. 과연 이건 바이러스냐 아니냐. 선행 연구가 되겠죠. 논문으로 치자면 선행 연구를 하는데 뭐 비무가설이라든지 대리가설, 뭐 어떤 가설을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이것이 바이러스라고 전제를 놓고 보면 설명이 되는 게 있고 바이러스라고 전제를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루시너가 공격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을 내세웁니다. 프로테인 X,
미지에 뭔가 단백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오니 로라 교수가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무슨 뭐 없는 걸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싸움이 났었거든요. 제가 이게 들으면서 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많은 선행 연구들을, 문헌 연구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거는 기각을 했고 어떤 건 채택을 했거든요. 과연 뭐 6m냐, 뭐 4m대냐,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대표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채택한 거, 여러 선행 연구 가운데, 문헌 연구 가운데 왜 이걸 채택했는지, 왜 이걸 기각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만 더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2층을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선중기라는 사료와 속대전의 판옥선이 가장 크고 다른 데들이 가장 작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런 이 두 개의 사료를 일단 먼저 확인을 했고, 그럼 이 사료를 통해서는 2층설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층설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지금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6m라는 그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 6m라는 수치의 출처가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유일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그 높이 자료를 사료에서 찾았던 게 이제 귀선중기에 나왔던 14자라는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료에 어떠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사료였던 귀선중기의 4.3m를 채택을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선의 층수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한 게 이제 1934년에 언더우드 박사가 제시를 한 건데, 그 언더우드 박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이 층서를 처음으로 주장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반대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아까 찬성 측에서 귀선중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물론 저희도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선중기의 존재를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 14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귀선중기의 기록을 채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귀선중기가 1990년대에 발견돼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문서이고, 또한 작성 연대가 불분명한 수군 고문서이기 때문에 영주실록의 기록을 보더라도 후기로 갈수록 그 거북선의 포열 숫자가 많아지고 각종 변형이 됐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작성 연대가 불분명하다면 이 높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북선이 계속해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의 높이로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귀선중기의 높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6m를 채택한 이유는, 물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거북선이라는 문서를 만들 때 다른 거북선의 높이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료를 찾아본 이유도 있지만,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여러 사료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사료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상 몇 개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많은 문서들을 참고했고, 또한 단순히 문서상의 기록만 보고 그렇게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문서를 만들 때 이것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진위 여부까지 판별을 해서 정리해놓은 문서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작성 연대가 불분명한 문서 하나의 기록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온 결과값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서 6m로 채택을 했고, 또한 저희가 채택한 자료 중에 행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순신의 조카가 그 당시 직접 참전한 수군이었고요. 이순신의 조카가 직접 남긴 기록인데, 당시 직접 참전했던 수군인 만큼 그 당시 거북선을 실제로 보고 기록을 남긴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록에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묘사가 자세해요. 이게 거북선이 아무리 많은 외선에 포위되더라도 자유롭게 방향 전환과 추진이 가능하며 사면으로 공격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거북선의 꼬리 밑에 포열이 틀려 있었다 등 이렇게 포열 개수를 추측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거북선의 전투 방식 혹은 거북선의 추진 방식 등을 추측할 수 있는 것도 많았으면서, 거북선에 뭐 개판에 포열이 몇 개 뚫려 있다 같은 이런 자세한 기록이 많았기 때문에 행록을 참고했고, 그리고 승정원 일기도 참고했는데,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대충 대략적인 거북선의 전체 높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그 높이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 답변 한 번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저희도 그 귀선 줄기에 대해 조사할 때 작성 연도가 불분명하다 사실 알았고, 그게 후기에 1990년 후기에 발견돼서 그 좀 조사가 덜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귀선 줄기의 14자를 채택한 이유는요. 아까 반대 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거북선의 그 규모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그 커지던 시점에서 귀선 줄기가 어느 때에 작성된 건지 몰라도 어쨌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쓰였던 거북선보다는 적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3자가 임진왜란 당시 쓰였던 거북선의 최대 높이라고 측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 거북선이 더 작았다면 그것은 삼층선한테 더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6m라는 자료도 보았지만, 그 실제로 판옥선에 대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자료에서도 거기 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제시한 그 높이와 따로 문화재청에서 판옥선 학술 보건 보고서에서 나온 높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주장일 뿐이지 정확하게 딱 이게 맞다고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래도 일단 14자라는 귀선 중기가 연구가 덜 되긴 했어도 14자라는 부분은 확실히 그 적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채택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약간 이게 기선 중기에는 4.3m라고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장한 6m랑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선 중기는 작성 연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태종실록에도 거북선을 이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후기로 갈수록 거북선의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단지 저희가 주장한 것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개선 중기에 나온 자료가 임진왜란 당시 자료이다라고 판명하기보다 약간 태종실록이 적힐 당시에 거북선의 구력을 묘사해 놓았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귀선 중기가 작성 연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약간 더 강조해서 생각을 해서 귀선 중기 대신에 충무공 전설을 택했고, 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을 최종적으로 채택한 이유가 그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 편업선과 거북선의 높이가 비슷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귀선 중기의 내용대로 4.34m로 하면 당시 편업선의 높이가 5.56m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1.2m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거북선이 6m고 편업선이 5.56m이기 때문에 44cm밖에 높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료의 내용과 일치하는 귀선 중기 대신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을 참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팀의 멋진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가지고 탐구하면서 얼마나 이제 꿈에서 거북선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것을 이순신 장군이 매우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몇 층이었다 결국. 네, 이런 상상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여기에 기울인 노력과 이런 탐구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로워서 보는 내내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대견하면서도 또 뿌듯하면서도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까 심사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엇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왜 채택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전제나 가정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들을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토론 형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선 반대측 토론자에게 나온 증거 중에 좀 다루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찬성 측에서는 목재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도 층을 좀 추론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으셔서 혹시 이제 목재의 개수를 가지고 층을 추론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 그 다른 어떤 자료가 더 있어야 층의 높이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결과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찬성 측에서 제시한 그 층별, 그러니까 갑판별 목재 소모량은 일단 경기 수영 각고도 줄기라는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료가 작성된 연대가 1860년대입니다. 근데 임진왜란 발발 연도는 1592년이잖아요. 그리고 영조 시대가 1860년보다 훨씬 앞선 시대인데, 그 시대마저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그런 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임진왜란 당시의 원형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형태의 거북선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변형됐으면서 임진왜란 당시 원형의 거북선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저희도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를 읽어봤고요. 이 문서를 읽을 때 처음엔 립이 저희도 개수단위인 줄 알고 처음에 저희가 만약 이 주장이 찬성 측에서 나온다면 판자의 크기가 달랐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립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보던 중에 립이 부피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거를 근거로 쓸 이유가 전혀 없고 이것을 반론으로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저희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60년대 자료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거북선의 내부 구조를 저희가 알아가는 토론에서 한참 뒤에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자료를 아예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만약에 상대팀에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교차 조사 때 말한 것처럼 1860년대에 작성됐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이런 목재량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게 다른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목재량 같은 것을 이용해서 층수를 고려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립 자체가 상대량입니다. 절대량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다른 문서가 존재했었다면 조건이 몇 가지가 걸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임진왜란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연대에 작성된 문서여야 하고 두 번째가 논문들을 살펴본다면 경기 수용 중기를 읽어서 논문을 쓴 연구자들이 아까 상장 구루판, 마루판, 중장판 이런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해석이 논문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가판인지 명칭에 대한 해석 자체가 불분명해서 가판의 명칭을 누구도 이견 없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포판, 상포판 이런 식의 명칭이 들어간 자료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상대량인 립이 아니라 절대량인 어떤 두께를 제시한다거나 혹은 어떤 규격의 판자를 몇 개를 사용했다라는 자료가 정확히 존재해야만 목재를 가지고 논리적 피합 없이 거북선의 내부 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수용 중기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성팀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보건력에 대한 그런 논의 전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보건력이 그만큼 2층이 우수하다면 또 반대로 면적적인 면에서는 3층이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근데 면적 계산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쉬울 것 같아서 발언할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짧게 그냥 가장자리에 격분이 밀집하지 않는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거북선이 노를 사용했는지 도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격분의 위치가 달라져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이것을 또 하나의 근거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 도와 노의 여부가 내년 대회 논제라서 이거를 쓰면 안 된다고 하셔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아까 무게 중심을 구할 때 격군들의 위치를 배 중앙에 위치를 시켰던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격군들이 배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면 후군들이 방패판에 위치한 것과 다르게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더 인구 밀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